서울의 하늘은 언제나처럼 잿빛 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도시의 소음은 멈추지 않는 파도처럼 아스팔트 위를 굴러다녔고,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거리는 더욱 혼잡해졌다. 한유진은 낡은 배달 스쿠터의 핸들을 꽉 쥔 채 끝없이 이어진 차량 행렬 사이를 능숙하게 빠져나가고 있었다. 헬멧 아래로 보이는 그녀의 눈은 이 도시의 무심한 풍경처럼 건조하고 감정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는 예리한 경계심이 숨어 있었다. 그녀의 복장은 주변 배달원들과 다를 바 없었다. 닳고 다른 가죽 재킷과 빛바랜 청바지, 그리고 발목까지 오는 워커. 하지만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에는 군더더기 없는 효율성이 배어 있었다. 신호가 바뀌기 직전, 정확히 계산된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움직임이나 백미러를 통해 후방의 차량 흐름을 순간적으로 파악하는 시선은 평범한 배달원의 것이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날카로웠다. 월세 날이 다가오는데 이번 달은 유난히 힘드네. 유진의 머릿속은 온통 현실적인 걱정들로 가득했다. 몇 년 전, 과거의 모든 것을 불태우고 서울의 가장 높은 달동네 옥탑방에 자리 잡았을 때 그녀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가졌다. 바로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것. 이름도, 얼굴도, 존재감도 없이 그저 도시의 수많은 익명 중 하나로 섞여 들어가는 것. 배달일은 그런 그녀에게 최적의 직업이었다. 헬멧으로 얼굴을 가릴 수 있었고, 누구도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았다. 스쿠터가 청담대교 위로 진입했을 때 한강의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재킷깃을 파고들었다. 다리 위는 언제나처럼 차량들로 빽빽했다. 바로 그때였다. 유진의 시야 한쪽 구석에서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최고급 세단으로 보이는 검은색 차량 한 대가 3차선에서 갑자기 균형을 잃은 듯 휘청거리더니 이내 굉음과 함께 인도를 향해 미친 듯이 돌진하기 시작했다. 주변 운전자들이 경악하며 경적을 울려댔지만 세단의 속도는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은 것처럼 보였다. 유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평범한 운전 미숙이나 졸음 운전이 아니었다. 저 움직임에는 명백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의도의 끝, 차량의 돌진 경로에는 한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값비싼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주변의 혼란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듯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서 있었다. 아마도 자신을 태우러 올 차를 기다리는 중이었을 것이다. 그의 젊은 얼굴에는 세상의 험난함 따위는 겪어보지 않은 듯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유진의 머릿속에서 시간이 느려지기 시작했다. 과거의 훈련이 만들어낸 본능이 그녀의 온몸을 지배했다. 눈앞의 상황은 더 이상 혼란스러운 사고 현장이 아니었다. 위협, 목표, 예상 충돌 지점. 수천 번도 더 반복했던 시뮬레이션처럼 모든 변수가 순식간에 계산되었다. 그녀의 뇌는 이미 비상사태 프로토콜을 가동하고 있었다. 위험에 누군가의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이미 늦었다. 세단과 남자의 거리는 불과 10여 미터. 유진은 망설일 틈도 없이 스쿠터를 도로 한복판에 내팽개치듯 버리고는 인도를 향해 몸을 날렸다. 달아빠진 워커가 아스팔트를 박차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믿겨. 그녀의 외침은 쇳소리에 가까웠다. 스마트폰에 빠져있던 남자. 강민주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거대한 쇳덩어리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자신에게 달려오는 한 여자의 필사적인 모습이었다. 쾅! 유진은 남자의 몸을 온 힘을 다해 밀쳐냈다. 거의 동시에 그녀의 몸이 세단의 측면에 스치듯 부딪혔다. 뼈가 부서지는 듯한 끔찍한 충격이
옆구리와 팔을 강타했다. 하지만 그녀의 계산은 정확했다. 강민주는 충격으로 넘어지긴 했지만 치명적인 충돌은 피할 수 있었다. 그는 몇 미터 떨어진 곳으로 나동그라졌고 세단은 그가 원래 서 있던 자리를 그대로 들이받고는 화단의 경계석에 처박힌 후에야 멈춰 섰다. 유진은 신음을 삼키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부딪힌 팔에서는 뜨거운 피가 흘러나왔고 옆구리는 숨을 쉴 때마다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유발했다. 하지만 그녀는 고통을 억지로 억누른 채 본능적으로 주변 상황을 파악했다. 사고를 낸 세단의 운전석 문이 열리고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비틀거리며 내렸다.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유진의 눈은 그가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사고 차량의 후방. 약 50m 떨어진 곳에 또 다른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해 있었다. 그 차는 사고로 인해 정체된 차량들 사이에서 완벽하게 퇴로를 확보하고 있었다. 잠시 후 첫 번째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가 그 차에 올라타자 두 번째 차량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유유히 교통 흐름 속으로 사라졌다. 프로의 솜씨로군. 단순 사고로 위장한 계획된 습격, 한치의 오차도 없는 실행과 신속한 도주. 유진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그녀는 이런 장면을 지겹도록 봐왔다. 주변은 아수라장이었다. 사람들의 비명, 핸드폰으로 현장을 촬영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까지. 하지만 유진은 그 모든 소음을 차단한 채 비틀거리며 강민준에게 다가갔다. 괜찮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고통으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상대를 안심시키는 묘한 힘이 있었다. 강민준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멍하니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이마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유진은 재킷 주머니에서 항상 가지고 다니던 손수건을 꺼내 그의 상처를 능숙하게 지혈했다. 그녀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정확하고 망설임이 없었다. 움직일 수 있겠나? 어디 부러진 곳은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당신은 민주는 피를 흘리고 있는 그녀의 팔을 보며 더듬거렸다. 그는 방금 자신을 덮친 죽음의 공포와 그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구해낸 이 여성의 존재 사이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 목소리, 그리고 상처를 처치하는 능숙한 손길까지 어느 것 하나 평범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바로 그때 유진의 재킷 어깨 부분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져 민준의 손 옆에 뒹굴었다. 충돌의 충격으로 뜯겨나간 낡은 단추였다. 유진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점점 가까워지는 사이렌 소리에 쏠려 있었다. 경찰, 그리고 구급대원들. 그녀가 가장 피해야 할 존재들이었다.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그녀를 덮쳐오는 듯한 불쾌한 감각에 유진은 몸서리를 쳤다. 여기서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구급차가 오고 있으니 그대로 있어. 머리를 다쳤을 수도 있으니 함부로 움직이지 마. 유진은 마지막 지시를 내뱉고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옆구리의 통증이 전신으로 퍼져나갔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후드를 깊게 눌러 쓴 그녀는 몰려드는 군중 속으로 아무렇지 않게 몸을 섞었다. 마치 한 방울의 물이 강물에 섞여들듯 그녀의 모습은 순식간에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잠깐만요. 이름이라도. 민준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손에 남은 것은 피 묻은 손수건과 그녀의 채취, 그리고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외롭게 놓인 낡은 단추 하나뿐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단추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몇 시간 후 유진은 자신의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삐걱거리는 계단을 오를 때마다
옆구리의 통증이 그녀를 괴롭혔다. 방 안은 어둡고 차가웠다. 그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익숙하게 구급 상자를 찾아냈다. 재킷을 벗자 팔에 난 상처와 옆구리에 시퍼런 멍이 드러났다. 소독약이 상처에 닿자 살을 애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유진은 짧은 신음조차 내뱉지 않았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다. 모든 동작은 수없이 반복해온 것처럼 무감각하고 정확했다. 치료를 마친 그녀는 낡은 소파에 몸을 던졌다. 젖은 옷에서 풍기는 눅눅한 냄새와 피비린내가 방 안에 가득 찼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그 불빛은 그녀가 있는 어두운 방 안까지는 닿지 않았다. 유진은 금이 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헬멧에 눌린 머리카락, 피곤에 지친 얼굴, 그리고 공허한 눈동자. 그 안에는 더 이상 배달원이 아닌 과거에 그녀가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냉철하고 위험하며 모든 것을 잃었던 국가정보원의 최정예 요원. 그녀가 필사적으로 묻어버리려 했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쓸데없는 짓을 했어. 후회가 밀려왔다. 왜 끼어들었을까? 그냥 지나쳤어야 했다. 모르는 사람의 죽음 따위. 이제 그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조용히, 그림자처럼 사는 것. 그것이 그녀가 스스로에게 내린 유일한 형벌이자 규칙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람을 구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녀가 애써 구축해온 고요한 익명의 세계에 균열이 생겼다. 오늘 밤 청담대교 위에서 그녀는 한 젊은 남자의 목숨을 구했지만 어쩌면 그녀 자신의 위험한 과거를 다시 수면 위로 끄집어낸 것일지도 몰랐다. 불안한 예감이 차가운 밤 공기처럼 그녀의 심장을 옥죄어왔다. 강민준이 눈을 뜬 곳은 병원 특실이었다. 공기 중에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맴돌았고 창밖의 서울은 소리 없는 흑백 영화처럼 보였다. 몸은 약간의 타박상과 가벼운 뇌진탕 증세 외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몇 시간 전에 청담대교 위에 머물러 있었다. 굉음을 내며 돌진하던 검은 세단. 자신을 밀쳐내던 가늘지만 단단했던 몸의 감촉. 그리고 혼란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던 깊은 눈동자. 모든 것이 생생한 잔상처럼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특히 피를 흘리면서도 자신의 상처부터 살피던 그녀의 모습은 그의 마음에 깊은 각인처럼 새겨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펴보았다. 손바닥 안에는 낡고 작은 단추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이 최고급으로 채워진 이 병실 안에서 그 단추만이 유일하게 현실감을 주는 물건처럼 느껴졌다. 회장님, 일어나셨습니까? 노크 소리와 함께 그의 비서실장인 김현우가 들어왔다. 김 실장은 언제나처럼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경찰 초기 보고로는 단순 과속으로 인한 운전 미숙 사고라고 합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차량은 대포차로 확인되었습니다. 민주는 김 실장의 보고를 들으며 희미하게 코웃음을 쳤다. 단순 사고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두 번째 차량이 있었어. 검은색 SUV.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도주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길을 막고 있었지. 모든 게 계획된 거였어. 김 실장, 김현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젊은 회장의 통찰력을 의심하지 않았다. 강민주는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거대한 넥서스 이노베이션을 이끌어가는 그의 두뇌는 누구보다 비상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내부 소행일 가능성이 높아. 내가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을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 민주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모습이 앳돼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거대 기업에 총수답게 차갑고 예리했다. 그는 손에 쥔 단추를 김 실장에게 보여주었다. 날 구해준 여자가 있었어. 그녀를 찾아 넥서스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이게 김 실장의 최우선 임무야. 하지만 회장님, 인상착이라도 헬멧을 쓰고 있어서 얼굴은 못 봤어. 하지만 눈빛이 아주 침착하고 강했어. 그리고 응급처치에 굉장히 능숙했지. 마치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처럼. 민주는 단추를 다시 굳게 움켜쥐었다. 이게 유일한 단서야. 어떻게든 찾아내. 그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그 순간부터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막강한 정보팀과 보안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청담대교 위에서 바람처럼 사라진 한 여자를 찾는 것이었다. 수백 개의 CCTV 영상이 분석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유령 같았다. 헬멧으로 얼굴을 가렸고 충돌로 인해 스쿠터의 번호판은 찌그러져 식별이 불가능했다. 인파 속으로 사라진 후의 행방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정보팀은 민준이 건넨 단추 분석에 매달렸다. 결과는 놀라웠다. 10여 년 전에 단종된 군용 재킷의 특수 단추였다. 소량만 생산되어 특정 부대에만 보급되었던 물건. 단서의 범위가 조금은 좁혀졌다. 그들은 전직 군인, 특히 특수부대 출신 여성들의 데이터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동시에 사고 현장 주변에 저화질 CCTV에서 단서를 찾아냈다. 다리를 절뚝이며 낡은 골목으로 사라지는 한 여자의 뒷모습. 그녀의 재킷 어깨에는 분명 단추 하나가 떨어져 나간 자국이 있었다. 추적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수많은 데이터 조각들이 하나의 점을 가리켰다. 서울의 하늘 아래 가장 낡고 소외된 동네. 그곳의 한 옥탑방에 사는 한유진이라는 여자. 그녀의 기록은 몇 년 전을 기점으로 완전히 끊겨 있었다. 그 이전의 삶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깨끗했다. 의심스러운 점 투성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유력한 인물이기도 했다. 저녁 무렵 유진은 차가운 방 안에서 끓인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다친 옆구리는 여전히 욱신거렸고 그날의 기억은 불쾌한 악몽처럼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일부러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저 라면을 씹고 국물을 마시고 텅 빈 벽을 응시할 뿐이었다. 똑똑. 그때 낡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집주인도 가스 검침원도 올 시간이 아니었다. 유진의 온몸에 긴장감이 흘렀다. 그녀는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에 잡히는 가장 단단한 물건인 두꺼운 전공 서적을 집어들었다. 누구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한유진 씨, 되십니까? 문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낯선 목소리였다. 유진은 문에 달린 작은 외시경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자. 그리고 그의 뒤에 머리에 붕대를 감은 익숙한 얼굴의 청년이 서 있었다. 청담대교의 그 남자였다. 유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어떻게 찾았지? 그녀는 완벽하게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순간 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틸까 고민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을 보는 순간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눈은 그저 호기심이나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절박함과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유진은 마지못해 문을 열었다. 좁은 옥탑방 안으로 2명의 남자가 들어서자 방 안은 순식간에 비좁게 느껴졌다. 그들이 입고 있는 최고급 정장과 그녀의 초라한 방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결국 찾아냈군요.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유진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마주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민주는 흔들리지 않았다. 청담대교 위에서 저를 구해준 분. 두 번째 차량의 존재를 눈치챘고 제 상처에 정확하게 압박 지혈을 하셨죠. 그는 손을 내밀어 손바닥 위에 놓인 단추를 보여주었다. 이거 당신 것 맞지 않습니까? 유진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짧게 한숨을 내쉬고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들을 쏘아보았다. 원하는 게 뭐죠? 보상금이라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날 못 본 척 해주고 여기서 떠나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거절의 의사가 담겨 있었다. 다시는 그 위험한 세계와 엮이고 싶지 않았다.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김 실장에게 눈짓했고 김 실장은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보상금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을 정도의 액수입니다. 유진은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필요 없다고 했을 텐데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민준의 말투가 진지하게 바뀌었다. 보상금이 아니라 제안입니다. 저를 노린 습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아닐 겁니다. 제 목숨을 노리는 자들은 아마도 제 회사 내부에 있습니다. 그의 고백에 유진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들은 막강하고 제 주변의 보안 시스템은 이미 신뢰를 잃었습니다. 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신 같은 기술을 가진 사람 말입니다. 민주는 한 걸음 다가서며 유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보상금을 제안하는 게 아닙니다. 일자리를 제안하는 겁니다. 제 개인 경호팀의 팀장이 되어주십시오. 오직 저에게만 보고하고 이 사건의 배후를 밝혀내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과 자원을 드리겠습니다. 급여는 방금 거절하신 그 돈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유진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폭력, 음모, 배신, 그녀가 지긋지긋해서 도망쳐 나온 바로 그 세계였다. 과거의 끔찍한 트라우마가 유령처럼 되살아나 그녀의 목을 조르는 듯 했다. 하지만 그녀는 민준의 눈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그는 단순히 부잣집 도련님이 아니었다. 황금으로 만든 새장 속에 갇혀 보이지 않는 적들에게 둘러싸인 채 외롭게 싸우고 있는 전사였다. 그의 처지는 어쩌면 과거 동료에게 배신당했던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숨어 지내던 자신과는 다른 불의에 맞서 싸우고 누군가를 지키려 했던 과거의 자신이 속삭이고 있었다. 오랜 침묵이 흘렀다. 유진은 자신의 초라한 옥탑방과 먹다 남은 라면, 그리고 아직도 욱신거리는 상처를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다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알겠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그녀의 평온했던 익명의 삶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새로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한유진은 단 하나의 낡은 더플백을 들고 그녀의 옥탑방을 나섰다. 김현우 실장이 보낸 검은색 세단이 골목 어귀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에 오르는 순간 유진은 자신이 두 개의 다른 세계를 건너고 있음을 직감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소음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세계는 매끄러운 가죽 시트와 방음 처리된 고요함의 세계 뒤로 빠르게 사라져갔다. 차가 도착한 곳은 제네시스 하우스라 불리는 강민준의 저택이었다. 그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높은 담벼락과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요새였다. 현대적인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저택은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사람을 압도하는 차가운 위압감을 풍겼다. 유진의 눈에는 그 화려함보다 빈틈이 먼저 보였다.
너무 넓은 정원은 침투 경로를 다양하게 만들었고 아름다움을 위해 설계된 통유리 벽은 방어의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한유진 팀장님, 오셨습니까?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사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정중하게 그녀를 맞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그녀를 위아래로 훑고 있었다. 유진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았다. 거실은 거의 축구장만 한 크기였고 한쪽 벽면 전체가 서울의 정형을 담은 유리창이었다. 강민주는 병원에서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는 차림으로 그녀를 맞았다. 그는 어제와 같은 위태로운 소년이 아니라 이 거대한 성의 주인처럼 보였다. 내 집이 아니라 나의 새로운 전쟁터로군. 유진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녀에게 배정된 방은 그녀가 살던 옥탑방 전체보다도 넓은 스위트룸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창밖의 화려한 풍경이나 푹신한 침대에는 잠시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민준에게 말했다. 보안팀 전체 소집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저택의 모든 보안 시스템 설계도를 보고 싶습니다. 잠시 후 저택 내부에 위치한 보안 브리핑룸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10명 남짓의 건장한 경호원들이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방 한가운데 선 유진에게로 향했다. 낡은 재킷에 평범한 청바지 차림에 심지어 체구도 왜소한 여자. 그들의 눈에는 노골적인 의심과 경멸이 서려 있었다. 특히 그들 가장 앞에 서 있는 보안팀장 박기태의 표정은 더욱 험악했다. 그는 군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남자로 지난 5년간 강민준의 경호를 총괄해왔다. 민준이 입을 열었다. 오늘부로 한유진 씨가 내 개인 경호 및 저택 보안의 총책임자가 될 것이다. 기존 보안팀은 모두 한유진 팀장의 지휘를 따르도록.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경호원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술렁임이 일었다. 박기태가 참지 못하고 한 걸음 나섰다. 회장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여자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희 위에 내 결정에 토를 다는 건가? 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박기태는 입술을 깨물며 물러섰지만 유진을 향한 저기에 찬 시선은 거두지 않았다. 유진은 그들의 기싸움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기태에게 다가가 말했다. 보안 시스템 현황 브리핑을 시작하지. 안내해. 박기태는 마지못해 유진을 데리고 중앙 통제실로 향했다. 그는 벽면을 가득 채운 수십 개의 CCTV 화면을 가리키며 거만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우리 저택의 보안 시스템은 국방부 수준입니다. 저구에선 감지기, 동작 센서, 고압 전류가 흐르는 담장까지 개미 한 마리 얼씬할 수 없죠. 유진은 그의 설명을 듣는 둥 마는 둥. 화면들을 날카롭게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지적하기 시작했다. 7번 카메라. 서쪽 정원에 12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훈련받은 요원이라면 3초 안에 통과할 수 있는 각도야. 왜 아직도 방치되어 있지? 네. 외곽 센서는 최고급이지만 민감도 설정이 엉망이다. 길고양이 한 마리에도 경보가 울리도록 되어 있어. 이러면 경호원들은 실제 위협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보를 무시하게 되지. 양측이 소년 효과도 모르나. 그치, 그건 어제 오후 2시 3분. 게스트 3이라는 인가 코드에 출입 기록이 있는데 누구지? 방문자 기록은 왜 이 모양이지? 유진의 지적은 쉴 새 없이 이어졌다. 순찰 경로의 문제점, 비상상황 대응 프로토콜의 부재, 통신체계의 허술함까지. 그녀가 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박기태와 그의 팀이 얼마나 안일하고 무능했는지를 증명하는 칼날 같았다. 박기태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우리는 지난 5년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회장님을 지켜왔소.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리는 거야. 그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유진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를 마주했다. 이틀 전 회장님은 공공장소인 다리 위에서 죽을 뻔했다. 그걸 나는 재앙 수준의 실패라고 부르지. 당신들의 완벽한 기록은 그날로 끝났어.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통제실 안에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단단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은 내 방식으로 진행한다. 그날 이후 제네시스 하우스의 보안 시스템은 뿌리부터 뒤바뀌기 시작했다. 유진은 통제실에 야전 침대를 가져다 놓고 거의 잠도 자지 않으며 시스템을 재설계했다. 순찰 스케줄은 불규칙적으로 변경되었고 모든 센서는 재조정되었다. 유진은 사비까지 털어 초소형 카메라들을 주문해 기존 CCTV의 사각지대에 직접 설치했다. 출입 통제는 극도로 엄격해져서 수십 년간 일해온 집사와 직원들조차 새로운 보안 절차를 통과해야만 했다. 기존 경호원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그들은 유진의 지시를 일부러 못 들은 척하거나 늑장을 부리는 식으로 소극적인 반항을 계속했다. 박기태는 뒤에서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며 유진을 고립시키려 했다. 하지만 유진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 그녀는 소리 지르거나 논쟁하는 대신 모든 규율 위반과 명령 불복종 사례를 타임스탬프와 영상 증거와 함께 묵묵히 기록했다. 그녀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싸우는 법을 알고 있었다. 같은 시각 넥서스 이노베이션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부회장실. 최태석 부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보며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한유진이라는 이름이 적힌 신상 명세서였다. 하지만 내용은 거의 텅 비어 있었다. 며칠 전의 사고와 그녀가 강민준의 새로운 경호팀장으로 들어갔다는 사실뿐이었다.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여자지. 그는 처음 민준이 여자를 경호 책임자로 앉혔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코웃음을 쳤었다. 애송이가 궁지에 몰리니 이상한 짓을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박기태를 통해 올라오는 보고들은 그의 심기를 점점 불편하게 만들었다. 수년간 만들어 놓은 보안의 허점들을 하루아침에 틀어막고 있다. 보통 내기가 아니야. 최태석은 강민준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기 위해 오랫동안 저택의 보안 시스템을 서서히 무력화시켜왔다. 박기태를 자기 사람으로 심어두고 내부 정보를 빼돌렸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이 정체불명의 여자가 자신의 계획에 거대한 변수가 되고 있었다. 그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를 가장 혐오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를 연결했다. 박기태 팀장, 연결해.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박기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부회장님, 저 박기태입니다. 그 한유진이라는 여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해봐. 그리고 슬슬 그 여자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해 볼 때가 된 것 같군. 최태석의 입가에 비정한 미소가 걸렸다. 완벽했던 그의 계획에 끼어든 불순물을 제거할 시간이었다. 일주일 후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미래를 책임질 신기술 시너지 X의 발표회가 열리는 컨벤션 센터는 수많은 인파로 북적였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IT 기자들, 투자자들, 그리고 정재계 VIP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화려한 조명과 미래적인 무대 디자인은 넥서스의 위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행사 며칠 전, 제네시스 하우스의 통제실. 한유진은 강민준과 보안팀 전원 앞에서 행사 보안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었다. 그녀가 화면에 띄운 계획은 거의 군사작전 수준으로 치밀했다. 행사장은 총 3개의 구역으로 나눕니다. VIP 구역인 레드존, 기자단과 일반 참석자 구역인 옐로우존, 그리고 외곽 전체를 포함하는 그린존. 각 구역마다 별도의 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사복경호 인력을 최소 30명 이상 배치합니다. 유진은 레이저 포인터로 건물의 설계도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다. 민준 씨의 동선은 ABC 3가지 계획으로 나누어
상황에 따라 즉시 변경합니다. 무대 뒤편에는 즉시 탈출이 가능한 안전 가옥, 알파룸을 확보했고, 저격 가능성이 있는 주변 고층 빌딩에는 이미 우리 팀이 잠복해 있습니다. 그녀의 브리핑을 듣고 있던 박기태 팀장의 얼굴이 어이없다는 듯 일그러졌다. 한 팀장, 이건 무슨 전쟁이라도 하자는 겁니까? 고작 신제품 발표회일 뿐입니다. 너무 과민 반응하시는 것 아닙니까? 유진은 박기태를 쳐다보지도 않고 민준을 향해 말했다. 적은 가장 화려하고 주목받는 순간을 노리는 법입니다. 혼란을 일으키고 우리의 취약점을 만천에 드러내고 싶어 하겠죠.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민준은 유진의 눈을 잠시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한 팀장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모두들. 한 팀장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르도록. 민준의 확고한 지지에 박기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굴욕감에 입술만 깨물 뿐이었다. 유진은 박기태 팀의 젊고 유능해 보이는 경호원 몇 명을 따로 불러 핵심적인 역할을 맡겼고, 박기태와 그의 신복들은 외곽 통제와 같은 단순 업무에 배치했다. 그녀의 인사는 철저히 능력 위주였고, 여기에는 어떠한 사적인 감정도 개입되지 않았다. 행사 당일 강민주는 무대 위에서 시너지 X가 가져올 미래에 대해 열정적으로 연설하고 있었다. 그는 젊고 총명했으며 카리스마가 넘쳤다. 청중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다. 유진은 무대 조명 담당 직원처럼 보이는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귀에는 통신용 이어피스를 낀 채 컨트롤 부스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무대 위에 민준이 아닌 행사장 전체를 훑고 있었다. 수십 개의 CCTV 화면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는 기계가 놓치는 미세한 이상 징후들을 찾아내고 있었다. 정장 상의가 부자연스럽게 부풀어 오른 남자. 무대는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시계만 확인하는 여자. 그리고 전력 차단이 근처를 쓸데없이 서성이는 기술 스태프 한 명. 유진의 머릿속에 위험 신호가 울리기 시작했다. 민준의 프레젠테이션이 절정에 달했을 때 바로 그 순간이었다. 치직하는 소음과 함께 무대 한쪽의 조명이 터지며 꺼졌다. 전력 차단기함에서 스파크가 요란하게 튀었고 놀란 몇몇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행사장 보안 요원들과 스태프들이 우왕좌왕하며 스파크가 튄 곳으로 달려갔다. 완벽하게 계산된 시점의 소란이었다. 바로 그때 그 혼란을 틈타무대 바로 앞 기자석에 앉아있던 3명의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기자처럼 위장하고 있었지만 민준을 향해 움직이는 그들의 발걸음은 마치 훈련받은 포식자처럼 일사불란했다. 그들 중 한 명의 손에 들린 만년필 끝이 조명 아래서 날카롭게 빛났다. 유진은 그것이 독극물이나 마취제를 주입할 수 있는 위장된 주사기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행사장에 작은 공황 상태가 번지기 시작했다. 무대 근처에 있던 박기태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해 잠시 얼어붙었다. 하지만 유진의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모든 경호팀의 이어피스를 통해 울려 퍼졌다. 팀비 전력 문제는 무시하라. 미끼다. 전원. 무대에 집중.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침착했다. 적 3명. 기자로 위장, 목표에게 접근 중. 즉시 제압하라. 이글 1, 이글 2 탈출. 프로토콜 개시. 회장님을 즉시 알파룸으로 이동시켜라. 지금 당장 박기태 팀장. 당신과 당신 팀은 인간 방벽을 형성해. 군중이 출구 쪽으로 몰려 패닉 상태가 되는 것을 막아. 동요하지 마. 유진의 지시는 짧고 명확했다. 그녀는 박기태에게 가장 단순하지만 중요한 임무를 맡겨. 그가 섣불리 움직여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막았다. 모든 것은 불과 몇 초 만에 일어났다. 유진의 지시와 동시에
청중 속에 섞여 있던 사복 경호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총을 뽑지 않았다. 대신 마치 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적들에게 접근했다. 한 요원은 음료수 트레이를 든 차에 넘어져 첫 번째 암살자를 덮쳤고, 다른 요원은 술에 취한 척 비틀거리며 두 번째 암살자의 진로를 막고 그의 관절을 꺾었다. 유진 자신도 이미 컨트롤 부스를 박차고 나와 있었다. 그녀는 암살자들이 무대로 침투할 최단 경로를 이미 꿰고 있었다. 주사기를 든 마지막 암살자가 경호원들의 1차 저지선을 뚫고 민준에게 거의 다다랐을 때 유진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녀의 움직임은 눈으로 좇기 힘들 정도로 빨랐다. 암살자가 주사기를 찌르려는 순간 그녀는 그의 손목을 쳐내 무기를 떨어뜨리게 하고 동시에 그의 명치에 정확하게 무릎을 꽂아 넣었다. 컥하는 신음과 함께 암살자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이 모든 과정은 주변의 혼란 속에서 거의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순식간에 끝났다. 강민주는 이미 이글 1과 이글 2로 불린 젊은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무대 뒤편으로 안전하게 대피한 후였다. 제압된 암살자 3명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사람들처럼 위장되어 행사장 밖으로 조용히 끌려나갔다. 잠시 후 무대 위로 올라온 사회자가 사소한 기술적 문제가 있었으나 모두 해결되었다며 능숙하게 상황을 수습했다. 최악의 위기는 대중의 패닉 없이 완벽하게 진압되었다. 알파룸. 민주는 겉으로는 침착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경외감과 놀라움이 뒤섞인 눈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군요. 알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대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유진은 덤덤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유니폼은 격투 과정에서 약간 찢어져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복도에 서 있던 박기태와 그의 팀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그들은 아수라장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오늘 자신들이 경멸했던 저 여자가 얼마나 유능하고 냉철한 지휘관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들의 경멸은 어느새 두려움이 섞인 경외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한편 안전가옥에서 실시간으로 현장을 지켜보던 최태석 부회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가 거금을 들여 고용한 프로 암살자들이 아마추어처럼 순식간에 무력화되는 장면을 보고만 있어야 했다. 그는 분노에 차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그가 원했던 것은 아수라장, 민준의 죽음 혹은 납치, 그리고 경호 실패의 책임을 물어 모두를 갈아치우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가 얻은 것은 사소한 기술적 결함이라는 결과와 새로운 적의 무서운 유능함을 확인한 것뿐이었다. 그는 한유진이라는 여자를 최악의 수준으로 과소평가했다. 분노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이제 저 여자는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었다. 반드시 제거해야 할 명백한 위협이었다. 발표회장의 소란이 정리된 깊은 밤, 제네시스 하우스의 중앙통제실은 한유진의 완벽한 지휘본부로 변해 있었다. 붙잡힌 암살자들은 경찰이 아닌 강민준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별도의 보안팀에 의해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신문을 받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을 대중과 사법기관의 눈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유진은 민준과 김현우 실장 앞에서 간결하게 보고했다. 용병들입니다. 전문 훈련을 받았지만 꼬리 자르기에 용이한 하급 인력들입니다. 자신들을 고용한 배우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모든 거래는 추적이 불가능한 암호화폐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보고를 들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발표회장에서의 완벽한 지휘 능력과 눈앞의 냉철한 분석까지 그녀에 대한 신뢰는 이미 의심의 여지를 넘어 확신이 되어 있었다. 지금부터 한유진 팀장은 단순한 경호 책임자가 아니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제실 가장 안쪽에 있는 별도의 단말기로 유진을 이끌었다.
그는 자신의 지문을 인식시키고 홍채 스캔을 통과했다. 육중한 방화벽이 해제되자 거대한 서버와 복잡한 시스템이 모습을 드러냈다. 당신에게 오라클의 접근 권한을 주겠소. 오라클. 그것은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가장 비밀스러운 자산이었다. 단순한 정보팀이 아니었다. 전 세계의 금융 기록, 암호화된 통신,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할 수 있는 강민준 자신이 직접 설계한 강력한 AI 기반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었다. 오직 그만이 접근할 수 있는 절대적인 무기. 그는 자신의 개인 액세스 코드를 유진에게 넘겨주었다. 찾아내시오. 한유진 씨, 그 뿌리까지 전부 다. 이것은 중대한 전환점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고용주가 아니었다. 이 전쟁의 파트너였다. 유진 역시 단순한 경호원을 넘어 적의 심장부를 노리는 조사관이자 지휘관이 되었다. 그녀의 눈빛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차가운 불꽃이 되살아났다. 그날부터 유진은 오라클 시스템에 거의 살다시피 했다. 통제실은 거대한 스크린 위로 데이터의 강물이 흐르는 첨단 수사본부로 변모했다. 그녀는 잠도 거의 자지 않고 차가운 커피와 얼어붙은 사명감만으로 버티며 시스템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정보 조각을 오라클에 입력했다. 청담대교 사고 차량의 소유주였던 유령 회사, 용병들에게 보상금을 지불한 암호화폐 지갑, 발표회장에서 사용된 가짜 기자 신분증, 그리고 정의 합선을 일으킨 기술자의 뒷배경까지 오라클은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희미한 연결고리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수백 개의 유령 회사를 교차 분석하고 복잡하게 얽힌 국제은행망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돌파구가 열렸다. 오라클은 넥서스 자회사들의 여러 계좌에서 나온 겉보기에는 관련 없어 보이는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그 돈은 건설 프로젝트, R&D 비자금, 마케팅 비용 등으로 위장되어 세탁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돈의 종착지는 조세 피난처에 위치한 단 하나의 지주회사, 메리타스 홀딩스였다. 유진이 베리타스 홀딩스를 파고드는 동안 강민주는 통제실에서 그녀와 함께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아졌다. 그는 그녀의 일에 간섭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때로는 따뜻한 커피나 간단한 음식을 가져다 줄 뿐이었다. 그는 목표에 몰두하는 그녀의 모습에 매료되었다. 늦은 밤,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그들 사이에 개인적인 대화가 오갔다. 민주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너무 어린 나이에 회사를 물려받아야 했던 압박감과 자신의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칼을 가는 삼촌뻘 임원들에 대한 오랜 의심을 털어놓았다. 그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자신의 고립된 상황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유진은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의 모습에서 과거의 자신을 보았다. 배신자들에게 둘러싸여 홀로 싸워야 했던 모습, 경호 대상 혹은 고용주로만 보였던 그가 한 명의 외로운 인간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위험과 불신으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에 조용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 민주는 그녀를 한 팀장이 아닌 유진 씨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났다. 유진은 오라클을 통해 베리타스 홀딩스의 실체를 거의 다 파악했다. 베리타스는 전직 용병들을 고용하는 사설 보안 업체와 기업 스파이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기술회사의 대주주였다. 거대한 악의 네트워크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오라클이 베리타스 홀딩스의 이사와 넥서스 내부 서버 간의 암호화된 통신 기록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 서버의 소유주는 바로 최태석 부회장의 집무실이었다. 디지털로 남겨진 명백한 증거, 스모킹 건이었다. 유진은 민준 앞에서
모든 조사 결과를 브리핑했다. 메인 스크린에는 넥서스 내부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어떻게 베리타스 홀딩스를 거쳐 용병들에게 흘러 들어갔는지를 보여주는 자금 흐름도가 복잡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피라미드의 최상단에는 단 한 사람의 이름과 사진이 떠 있었다. 최태석 부회장. 민주는 놀라지 않았다. 하지만 차가운 증거로 자신의 오랜 의심이 사실임을 확인하자 그의 눈에는 깊고 서늘한 분노가 자리 잡았다. 아버지의 가장 오랜 친구였는데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배신감은 지독히도 개인적인 상처를 남겼다. 수사 단계는 끝났다. 이제 방역을 계획할 시간이었다. 그는 고용주가 아닌 파트너로서 유진에게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진의 눈이 위험한 빛으로 번뜩였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사냥꾼의 본능이 그녀의 온몸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해야죠. 최태석 부회장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분노가 가라앉아 있었다. 그의 가장 유용한 정보원이었던 박기태는 이제 아무런 보고도 올리지 못했다. 한유진이 저택의 보안을 완전히 장악한 이후 박기태는 허수아비로 전락했고 최태석은 사실상 장님이 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물리적인 공격은 더 이상 무의미해. 최태석은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한유진이라는 여자는 난공불락의 요새 같았다. 정면으로 부딪혀서는 부서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성벽의 가장 약한 균열을 찾아내 무너뜨리는 수밖에. 저 여자의 과거를 누구에게나 유령은 한 마리씩 있기 마련이지. 저 여자의 유령을 찾아내. 그는 비서에게 명령했다. 최태석이 동원할 수 있는 정보망은 넥서스의 기업 정보팀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들은 뇌물을 쓰고 해킹을 하며 봉인된 정부 기록까지 들춰보는 불법적인 그림자 조직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한유진이 배달원으로 살기 이전 그녀의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진 공백의 시간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 무렵 제네시스 하우스의 정원에는 드물게 평화로운 밤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유진과 민주는 잠시 머리를 식힐 겸 최태석에 대한 방역 계획을 구상하며 정원을 거닐고 있었다.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진 분위기 속에서 민준이 불쑥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다. 유진 씨는 원래부터 그렇게 강했습니까? 이 일을 하기 전에는 무엇을 했나요? 그 순간 유진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녀의 얼굴에 짙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묻어둬야 할 것은 묻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반응에서 무언가 깊은 상처가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의 경계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동요는 곧 닥쳐올 폭풍의 전조가 되고 말았다. 며칠 후 최태석의 팀이 마침내 찾아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있었던 나이트폴 작전에 대한 국가정보원에 봉인된 파일. 작전 실패. 동료들의 죽음. 그리고 모든 책임을 뒤집어쓴 채 불명예스럽게 쫓겨난 단 한 명의 생존자. 바로 한유진이었다. 최태석은 그저 그녀의 과거를 폭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극적인 가십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 언론사에 교묘하게 편집된 정보를 흘렸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이 폭발했다. 단독 재벌 총수 강민준의 미스터리 경호원. 그 충격적인 정체. 불명예 전직 스파이 한유진. 동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배신자인가 영웅인가. 국정원 희생양에서 재벌의 그림자로. 그녀의 과거를 추적하다 기사들은 악의로 가득 차 있었다. 익명의 정보원의 말을 인용하여 그녀를 무능하고 독단적이며 심지어 동료들을 팔아넘겼을지도 모르는 배신자로 몰아갔다. 국정원 시절의 흐릿한 증명사진이
인터넷 곳곳에 도배되었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지켜온 조용한 익명의 삶이 단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났다. 이 뉴스는 넥서스 이노베이션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그렇지 않아도 민준의 젊은 나이를 못마땅해 하던 이사들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다. 어떻게 저렇게 어두운 과거를 가진 불명예 요원에게 총수의 안위를 맡길 수 있단 말인가. 당장 해고하시오. 회사의 이미지가 땅에 떨어졌소. 민준이 겨우 다져놓은 내부의 안정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제네시스 하우스는 기자들과 카메라들로 완벽하게 포위되었다. 그들은 유진의 이름을 외쳐댔다. 그녀가 민준을 지키기 위해 구축했던 요새는 이제 그녀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렸다. 유진은 통제실에 홀로 앉아 잿빛 얼굴로 뉴스 화면들을 보고 있었다. 그녀가 항상 유지하던 냉철한 평정심은 온데간데 없었다. 화면 속의 기사들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다. 빈의 총성, 쓰러져가던 동료들의 얼굴,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채 상관들 앞에서 추궁당하던 차가운 신문실의 기억을 되살리는 저주였다. 수년간 억눌러왔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괴물처럼 되살아나 그녀의 정신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눈앞에 과거의 환영이 어른거렸다. 그때 민준이 어두운 통제실 안으로 들어왔다. 온 세상이 그녀를 해고하라고 아우성이었다. 그의 이사들, 그의 조언자들, 모두가 이것은 그녀를 향한 그의 신뢰가 시험받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그는 화면과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그녀를 번갈아 보았다. 유진 씨, 이게 사실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질문은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 순간 처음으로 유진의 단단했던 갑옷이 완전히 부서져 내렸다. 과거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공허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를 해고하셔야 합니다. 그녀의 시선은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저는 위험 요소입니다. 제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다치게 됩니다. 그것은 깊은 죄책감과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고백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인한 슈퍼 스파이가 아니었다. 상처 입고 무너져 내리는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다. 난공불락의 요새에 마침내 균열이 생겼고 최태석은 정확히 그곳을 찾아내고야 말았다. 어둡고 적막한 통제실 안. 한유진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때 강민준이 다가와 그녀를 괴롭히던 거대한 뉴스 화면들을 모두 꺼버렸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고 방 안에는 오직 서버가 돌아가는 낮은 기계음만이 남았다. 그는 그녀를 해고하지 않았다. 의심에 눈초리조차 보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언론은 사냥개와 같소. 뼈다귀를 던져주면 누구든 물어뜯지. 최태석이 당신의 이름이 적힌 뼈다귀를 그들에게 던져준 거요. 그는 유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기사의 진위를 물은 게 아니오. 당신이 위험 요소라는 그들의 말이 사실이냐고 물었소. 나는 믿지 않아. 돈으로 쓰는 기사가 아니라 내 눈으로 직접 본 당신을 믿으니까. 유진은 충격받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비난과 의심, 그리고 해고를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담겨있는 것은 바위처럼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신뢰였다. 민준이 말을 이었다. 최태석은 당신을 공격하는 게 아니야. 당신을 통해 나를 공격하는 거지. 당신은 나의 가장 강력한 방패니까. 그래서 이 사회에서 당신을 떼어내려는 수작을 부리는 거요. 난 절대 그렇게 두지 않을 겁니다. 그의 말은 상황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이것은 유진 개인의 스캔들이 아니라 넥서스의 경영권을 둘러싼 전쟁의 일부였다. 민준의 전략적인 통찰력과 개인적인 의리는 그녀의 무너진 마음을 붙잡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되었다. 그 순간부터
민주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젊은 회장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힘을 휘두르는 강력한 지배자였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쉴 새 없이 전화를 걸었다. 법무팀에게는 이 기사를 실은 모든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오. 합의는 없소. 필요하다면 파산시켜버리시오. 라고 명령했다. 긴급 화상회의로 소집된 이사들에게는 한유진 팀장의 거취는 협상 대상이 아니오. 그녀는 내 목숨을 2번이나 구했소. 그녀의 과거는 나와 상관없소. 이 문제에 대해 내 판단을 의심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사표를 제출해도 좋소 오빠라며 서늘하게 경고했다. 그리고 김현우 실장과 홍보팀에게는 우리가 가진 언론 영향력을 총동원해 여론의 방향을 바꿔. 이것은 거대 합병을 앞둔 넥서스를 흔들려는 경쟁사의 비열한 공격이라고. 한유진 팀장은 그 공격에 부당하게 희생된 충성스러운 직원으로 포장해 라고 지시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자극적인 기사들이 인터넷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 자리에는 넥서스를 옹호하고 기업 스파이전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새로운 기사들이 올라왔다. 저택을 포위했던 기자들도 하나둘씩 철수했다. 민주는 자신의 힘으로 그녀를 둘러싼 폭풍우를 잠재웠다. 다시 고요해진 통제실. 이제 그곳에는 그와 그녀, 단둘만이 남아있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알려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어떻든 내 신뢰는 변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만약 당신이 말하고 싶다면 나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강요가 아닌 존중이었다. 오랜 침묵 끝에 유진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수년간 그녀를 짓눌러 왔던 비밀의 무게를 덜어내기 시작했다. 나이트폴 작전의 모든 것을 빚에서였습니다. 거물급 정치 비자금 정보를 가진 망명객을 빼내는 비교적 간단한 임무였죠.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보고서를 읽는 것처럼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위치와 계획이 전부 유출됐습니다. 완벽하게 계획된 매복 속으로 걸어 들어간 거였죠. 그녀의 눈앞에 그날의 지옥이 펼쳐졌다. 빗발치는 총성,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가던 동료들, 그녀의 스승이자 팀장이었던 이가 그녀의 품에서 죽어가던 순간 저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왔을 때 저는 배신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작전을 팔아넘긴 진짜 배신자는 당시 저의 직속상관이었던 윤상철 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반역죄를 덮기 위해 작전 실패의 모든 책임을 저에게 뒤집어 띄웠습니다. 저의 생존을, 동료를 버리고 도망친 증거로 만들었죠. 그녀는 불명예 전역을 당했고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 속에 침묵을 강요당했다. 이야기를 마친 그녀는 완전히 탈진한 듯 보였다. 민주는 값싼 동정을 건네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의로운 분노와 연대감을 보여주었다. 그 윤상철이라는 자, 지금도 권력을 잡고 있습니까? 네, 승승장구했죠. 지금은 국정원의 최고위급 간부 중 한 명입니다. 유진이 암울하게 대답했다. 그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서 오라클의 데이터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무언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에 시스템을 가동했다. 그는 최태석의 파일과 방금 들은 윤상철의 이름을 교차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연결고리가 나타났다. 윤상철과 최태석은 권력자들의 비밀 사교 모임의 멤버였다. 그리고 과거 유진의 임무와 관련되었던 그 정치 비자금의 일부가 최태석의 베리타스 홀딩스와 연결된 유령 회사들을 통해 세탁된 흔적이 발견되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최태석이 그녀의 과거를 공격한 것은 단순한 흠집 내기가 아니었다. 자신의 오랜 동업자인 윤상철의 범죄를 알고 있는 마지막 증인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이었던 것이다. 유진은
스크린에 떠오른 연결고리를 보며 숨을 멈췄다. 그녀의 눈은 충격으로 커졌다가 이내 얼음처럼 차갑고 무서운 결의로 굳어졌다. 그녀의 개인적인 비극과 민준의 기업 전쟁은 결국 하나의 싸움이었던 것이다. 민준의 절대적인 신뢰와 눈앞에 드러난 추악한 진실. 그것은 그녀의 부서졌던 정신을 강철처럼 다시 벼려내는 용광로가 되었다. 더 이상 생존이나 보호가 목표가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를 위한 전쟁이었다. 두 사람 모두 끌어내려야겠군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절망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사냥감의 목을 노리는 사냥꾼의 냉혹한 확신만이 남아 있었다. 제네시스 하우스의 통제실은 이제 완벽한 전쟁 지휘 본부의 모습을 갖추었다. 이전의 감정적인 혼란은 사라지고 얼음처럼 차가운 전략만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한유진과 강민주는 수동적인 방어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공격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최태석은 조심스럽고 윤상철은 국가정보원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있습니다. 정면 공격은 불가능합니다. 유진이 스크린에 떠있는 두 남자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그들의 요새를 공격할 수 없다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함정으로 그들을 끌어내야 합니다. 민준이 그녀의 말에 동의하며 시스템에 새로운 파일을 불러왔다. 화면에 프로젝트 프로메테스라는 단어가 나타났다. 프로메테스, 이것이 우리의 미끼가 될 겁니다. 프로메테스는 시너지 X의 진화 버전이자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진정한 핵심 기술이었다. 군사적 활용 가치가 무궁무진한 혁신적인 AI 방어 시스템, 수천억의 가치를 지닌 넥서스의 왕관 보석이었다. 민주는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잠재력을 이 사회를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개발해왔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하고 대담했다. 첫째, 프로메테스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으며 넥서스가 군수계약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를 찾고 있다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시킨다. 둘째, 이 정보는 최태석의 귀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그는 민준이 이 거대한 기술을 확보하기 전에 훔쳐내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이는 그가 회사를 차지할 마지막이자 최고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셋째, 국정원의 고위 간부인 윤상철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모든 신기술 검토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것이다. 그는 프로메테스를 개인의 부하 권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로 여길 것이다. 이 미끼는 두 포식자의 탐욕과 야망을 동시에 자극하도록 완벽하게 설계되었다. 작전은 즉시 시작되었다. 민주는 최태석의 신복으로 알려진 임원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실수인 척 프로메테스에 대한 힌트를 흘렸다. 미국의 거대 방산업체와의 파트너십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거짓 정보는 핏물 속의 상어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동시에 유진은 유령이 되었다. 그녀는 과거 국정원 시절의 인맥 중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소수를 이용해 자신의 새로운 위장 신분을 만들었다. 조직의 환멸을 느끼고 나온 전직 요원이자 지금은 고급 정보를 거래하는 정보 브로커. 그녀는 이 브로커의 신분으로 최태석의 네트워크에 프로메테스에 대한 정보를 판매할 것이었다. 기술적인 함정은 민준의 몫이었다. 그의 팀은 허니팟 서버를 구축했다. 이 서버에는 프로메테스에 대한 가짜지만 누구라도 진짜라고 믿을 수밖에 없을 만큼 정교한 데이터가 들어있었다. 이 서버에 접속하려는 모든 시도는 기록될 것이며 서버 자체가 트로이 목마가 되어 침입자의 시스템에 추적 소프트웨어를 심을 것이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물고기가 미끼를 물기만을 기다리면 되었다. 최태석은 예상대로 움직였다. 그의 정보망은 민준이 흘린 유출 정보를 사실로 확인했고 그의 탐욕은 조심성을 압도했다. 그는 민준의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정보 브로커 유진의 소문을 듣고 접선을 시도했다.
유진은 브로커로서 최태석의 중간책과 접촉했다. 그녀는 허니팟 서버에 위치 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거액의 돈과 자신의 안전 보장을 위한 진짜 구매자와의 대면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 진짜 구매자가 정부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힌트를 흘려 윤상철을 겨냥했다. 최태석은 프로메테스를 훔친다 해도 그것을 합법적으로 활용하고 자금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비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국가안보와 막대한 사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윤상철에게 접근했다. 윤상철은 자신의 정보 채널을 통해 이미 프로메테스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고 최태석의 제안을 덥석 물었다. 두 마리의 하이에나는 거대한 먹잇감을 함께 사냥하기로 의기투합했다. 유진과 민주는 통제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송금 보듯 지켜보고 있었다. 오라클과 그들이 심어놓은 추적 소프트웨어를 통해 최태석과 윤상철이 주고받는 암호화된 통신 내용이 그들의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떠올랐다. 그들은 최태석의 해킹팀이 허니팟 서버를 공격할 준비를 하는 과정까지 모두 지켜보았다. 마침내 최태석 측에서 유진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만남이 성사되었다. 장소는 보안이 철저한 고급 호텔의 프라이빗 룸. 그곳이 바로 함정이 발동될 장소였다. 작전 실행을 몇 시간 앞두고 통제실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다. 이번 계획의 위험성은 상상을 초월했다. 만약 실패한다면 그들은 기업 스파이 행위부터 국가 반역죄까지 온갖 죄목을 뒤집어쓰게 될 것이었다. 법 위에 군림한다고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 그들 자신도 법의 경계선 밖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민주는 작전에 필요한 전술 장비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묻어 있었다. 준비 됐습니까? 유진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녀의 눈은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몇 년을 기다려온 순간입니다. 그녀의 개인적인 복수와 그의 기업 전쟁은 이제 하나의 운명이 되었다. 잔혹한 사냥의 마지막 장이 곧 시작될 것이었다. 결전의 밤. 최고급 호텔의 임페리얼 스위트룸은 화려했지만 그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유진과 강민준의 팀은 이미 몇 시간 전에 방을 샅샅이 뒤져 초소형 카메라와 도청 장치, 그리고 국소전자기 펄스 EMP 장치까지 설치를 마친 상태였다. 유진은 정보 브로커로 위장한 채 먼저 방에 들어섰다. 평소와는 다른 날카롭고 용병처럼 보이는 스타일이었다. 그녀는 방의 상태와 자신의 몸에 숨긴 통신 장비, 그리고 비상용 무기를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상황은 이어피스 너머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호텔이 아닌 제네시스 하우스의 통제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최전선의 칼날이라면 그는 그 칼날을 이끄는 지휘관이었다. 깨끗해. 곧 도착할 시간이야. 잠시 후 최태석 부회장과 윤상철 국정원 부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거구의 경호원 2명을 대동하고 있었다. 경호원들은 방 안을 수색했지만 민준의 팀이 설치한 최첨단 장비들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스위트룸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최태석은 거만하고 초조해 보였고 윤상철은 능구렁이처럼 유진을 훑어보며 그녀의 정체를 가늠하려 했다. 유진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먼저 약속된 돈부터 확인시켜달라고 요구했다. 거액의 암호화폐가 안전하게 지갑으로 전송된 것을 확인한 후 유진은 데이터 스틱 하나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아이건키 키다. 전체 데이터는 지정된 데드드롭 서버에 있다. 이 키로는 1시간 동안 단 한 번만 접속할 수 있어. 이것이 마지막 미끼였다. 그들이 방 안에서 자신들의 장비로 허니팟 서버에 접속하게 만들기 위한 탐욕의 눈이 먼 최태석은
자신의 기술 전문가에게 즉시 노트북에 스틱을 연결하라고 지시했다. 그들이 서버에 접속하는 순간 통제실에 민준이 신호를 보냈다. 들어왔습니다. 함정을 발동시키세요. 지금 민준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허니팟 서버에 심어두었던 트로이 목마가 활성화되었다. 최태석의 노트북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역으로 다운로드되는 동시에 노트북 화면에는 진짜 증거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자금 세탁 흐름도. 윤상철과의 통화 녹음 파일, 그의 모든 반역 행위가 담긴 증거들이었다. 동시에 유진이 숨겨둔 버튼을 눌렀다. 쿵 하는 굉음과 함께 스위트룸의 육중한 문이 잠겼다. EMP 장치가 터지며 방 안의 모든 통신 장비가 먹통이 되었다. 그리고 숨겨져 있던 프로젝터가 켜지며 노트북 화면과 동일한 증거들을 방 한쪽 벽면에 거대하게 투사했다. 유진은 자신의 가발과 안경을 벗어 던졌다. 모두에게 익숙한 얼음처럼 차가운 그녀의 눈이 두 남자를 쏘아보았다. 회의는 이걸로 끝입니다. 최 부회장, 그리고 윤 부장, 이 개자식들이. 최태석과 윤상철의 얼굴이 경악과 분노로 뒤틀렸다. 그들은 완벽하게 덫에 걸린 쥐였다. 최태석은 본능적으로 폭력을 택했다. 죽여, 전현을 죽이고 노트북을 빼서 그의 경호원 2명이 유진에게 달려들었다. 수적으로는 불리했지만 유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스위트룸 안은 순식간에 처절한 격투장으로 변했다. 그녀는 무거운 유리 테이블과 스탠드 램프 등 주변의 모든 것을 무기로 활용했다. 이것은 화려한 무술이 아니었다. 생사를 건 처절한 싸움이었다. 유진은 한 명의 팔을 꺾어 제압하는 동시에 다른 한 명이 휘두른 주먹에 뺨을 맞았다. 입가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상대의 복부에 강력한 팔꿈치 공격을 꽂아 넣었다. 그녀가 경호원 2명에게 발이 묶인 사이 이성을 잃은 최태석이 품 안에서 몰래 숨겨온 소형 권총을 꺼내들었다. 그의 목표는 유진이 아니었다. 모든 증거가 담긴 노트북이었다. 안 돼. 그것을 본 유진은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제압한 경호원을 방패 삼아 총알을 피하며 육중한 안락 의자를 최태석에게 발로 차서 날렸다. 그의 조준이 흐트러진 틈을 타 그녀는 순식간에 거리를 좁혔다. 딱 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그녀는 최태석의 손목을 부러뜨리며 총을 빼앗았다. 그 후악 최태석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다. 윤상철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듯 잿빛 얼굴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경호원들은 이미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싸움은 끝났다. 유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가 흐르는 입가를 닦았다. 승리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기쁨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끝맺음만이 존재했다. 끝났습니다. 유진 씨, 우리 팀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마무리할 겁니다. 이어피스 너머로 들려오는 민준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잠시 후 호텔 건물 아래에서 여러 대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유진은 자신의 과거를 망가뜨리고 현재를 파괴하려 했던 두 남자를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길고 길었던 사냥이 마침내 끝났다. 정의는 가장 혹독한 방식으로 집행되었다. 심판의 밤 이후 넥서스 이노베이션과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한 폭풍이 지나갔다. 강민준이 넘긴 명백한 증거 앞에 최태석과 윤상철 그리고 그들의 하수인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부패한 재벌 2세와 국가 권력의 추악한 결탁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그들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몰락했다. 민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대대적인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최태석의 라인에 있던 부패한 임원들은 모두 해고되었고
회사는 아프지만 반드시 필요한 정화 과정을 거쳤다. 강민주는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더 강하고 깨끗한 넥서스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 위기 속에서 그는 비로소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고 있었다. 윤상철의 몰락은 국가정보원이 나이트폴 작전을 재조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조사는 신속하게 진실을 밝혀냈다. 한유진은 공식적으로 모든 혐의를 벗고 명예를 회복했다. 얼마 후 국립묘지에서는 그녀의 옛 동료들을 위한 조촐하지만 엄숙한 명예훈장 추서식이 열렸다. 유진은 더 이상 숨지 않고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동료들의 묘비 앞에 국화를 바쳤다. 그것은 그녀의 길고 어두웠던 과거와 작별하는 치유의 의식이었다. 몇 주 후 모든 폭풍이 지나갔다. 제네시스 하우스의 정원에는 평화로운 아침 햇살이 내리고 있었다. 유진은 더 이상 전술 장비나 낡은 배달원 복장이 아닌 편안한 일상복 차림이었다. 그녀의 얼굴을 무겁게 짓누르던 긴장감이 사라지자 그녀는 훨씬 젊고 평온해 보였다. 민준이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세상의 무게도 한결 가벼워 보였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유진 씨 덕분입니다.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가 함께한 일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고용주와 경호원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임을 인정하는 짧은 대화였다. 민주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서류 봉투 하나를 그녀 앞에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보안팀은 이제 안정되었습니다. 당신의 공식적인 임무는 완수되었습니다. 이건 공식적인 퇴직 서류와 남은 인생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정도의 위로금입니다. 유진의 표정에 읽을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안도감일까? 혹은 서운함일까? 그녀는 서류 봉투와 민준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민준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건 공식적인 제안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개인적인 제안이 있습니다. 그는 진심을 담아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가지 마세요. 유진 씨, 여기 있어 주세요. 더 이상 제 경호팀장으로서가 아닙니다. 그 직함은 당신에게 너무 작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넥서스에는 위협을 사전에 감지하고 전략을 수립할 새로운 위험관리 총괄 책임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의 진심을 전했다. 그리고 그런 비즈니스적인 이유를 떠나서 저는 당신이 옆에 있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이 집은 너무 크고 너무 조용할 겁니다. 그것은 열정적인 사랑 고백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연결과 신뢰 그리고 의지를 담은 고백이었다. 유진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어두운 옥탑방에서 그림자처럼 숨어 살던 과거의 자신이 떠올랐다. 그리고 지금 목적과 동료애 그리고 미래가 있는 새로운 삶이 그녀 앞에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더 이상 그것이 그녀의 삶을 정의하지는 않았다. 그 순간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 따뜻하고 진실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차갑고 상처 입었던 요원의 마지막 흔적을 지워버리는 햇살 같은 미소였다. 전략적 위험관리 파트너라 꽤 도전적인 일이겠군요. 그녀의 눈에 장난기 어린 빛이 스쳤다. 개인 사무실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급여도 훨씬 더 좋아야 할 거고요. 민준의 얼굴에도 안도감이 담긴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마지막 장면은 서울 위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함께 바라보는 두 사람의 모습이었다. 극적인 키스나 사랑의 맹세는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 속에는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전투 속에서 맺어진 파트너십은
이제 새로운 삶을 위한 단단한 반석이 되었다. 길었던 밤이 끝나고 그들 두 사람에게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